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듭된 도박이 사건의 원인임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며 오히려 형량을 늘렸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북한 유학 중 돌연 연락이 끊겨 억류설이 제기됐던 알렉 시글리의 소재가 파악됐으며 안전히 북한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시글리의 억류를 해제했고 안전하게 북한을 벗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값진 도움을 제공해준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운행이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을 잇는 KTX 열차가 오는 9일부터 임시 운행됩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서에는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4도, 대전과 대구 33도, 광주 3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은 내일 오전 10시에 폭염경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9.5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 전문가지요. 검찰 취재도 많이 했고 보도에 불만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서 검찰에서 조사도 많이 받았던 주진우 기자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 조사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예. 제가 책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어떤 방송이 더 김용민 라이브죠. 저는 뉴스공장 절대 듣지 않습니다. 훌륭한 방송을 오늘 또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뜨거운 관심입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펼칠 텐데 또 뭐 다른 당 의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다 지금 검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패스트 트랙. 네. 패스트 트랙 처리 당시에 몸을 써가지고 물리력을 써가지고 회의를 저지했다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피고발인 신분이고 뭐 방탄국회 뭐 이런 거 뭐 그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오늘 벌써 4명이 얘기했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 국회에는요 네. CCTV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영화처럼 영화의 장면처럼 그리고 VAR이라고 지금 축구에서 계속해서 업사이드 판정하고 골 판정할 때 이렇게 그렇죠. 카메라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자세하게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사실상 조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안 나와도 뭐 혐의 네. 특정이 가능하다. 그렇으니까 지금 피고발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거의 피고인 수준이고 그리고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수준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께서 이게 범죄 혐의자가 지금 그 자기를 조사하는 검사의 수장을 지금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지금 잡겠다고 지금 훈계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네, 그렇게 지적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데 벌써부터 이 윤석열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 있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네. 총리를 지내셨고요. 박근혜 정권에서 총리를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검사 때도 수사를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데 네네.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도 하셨고요. 임수경 씨 평양 축전했을 때 그 네. 사건 그다음에
전민영 간부 국보법,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비서 국보법, 조계종 총무원장 폭력 사건, 그리고 옛 안기부 엑스파일 국정원 도청 사건, 이런 주옥 같은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그리고 공안 사건에 황교안 대표의 손때가 묻어 있다. 그리고 저 박근혜 2인자로서 필연적으로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데 계속 이렇게 등장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될 만한 사건마다 이렇게 등장해서 네. 거의 포레스트 교환 수준이세요. 그래서 모든 윤석열의 의혹은 황교안으로 이렇게 치환된다. 그 대신해서 대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퍼져 있습니다. 예, 예. 병역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의혹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이나 처갓집 얘기 계속 그런 얘기만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 병역 같은 경우는 네. 병역은 면제를 받으셨어요. 부동시로. 네. 부동시가 양쪽 눈이 시력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네. 원만하게 원활하게 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데 네. 이 부동시 면제자는 사실 많아요. 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고요. 제 네네. 친구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단맞은 면제는 없거든요. 그 최초에. 황교안 대표의 병역 면제 이유였던 황마진, 네. 황마진이 아니라 단마진. 이런 예. 식으로 이렇게 예. 좀 그 치환이 가능해서 황교안 청문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특별히 삼성 관련해서 황교안의 의혹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예전에 말이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 네. 이런 설이 있었고 그걸 한국일보가 보도했단 말이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일보가 재판에서 진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돈을 물어줬는데 네. 사실은 2007년에 네. 삼성 비자금 사건 김용철 변호사라는 기억하죠. 그렇죠. 예. 삼성의 법무팀장이었는데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의 저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삼성이 경제 민주주의를 너무 해치고 있어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네. 폭로를 합니다. 진실을 폭로하는데 그때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많다. 너무 많은 검사들이 요직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네. 했는데 정작 검사 이름은 잘 안 밝히는 거예요. 아, 김용철 변호사가. 네,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가 떡값을 주었다. 그래서 증명할 수도 있다 하면서 밝힌 사람이 황교안이었어요. 예? 황교안. 정말이요? 네. 김용철 변호사가 이 떡값을 준 직접 검사, 줬습니다. 직접 준 검사가 검사라고- 황교안 검사였다. 네, 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99년 사건이니까 지금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네. 99년에 삼성 수뇌부 그러니까 구조조정본부의 수뇌부들이 네. 성상납 난교 파티를 했어요. 아이고, 최근에 그 김학의. 원주 그 김학의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불려갔던 아가씨하고 그때 그 갔던 그 마담이 삼성이 너무 돈은 주지만 너무 난잡하고 너무 때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초등학교 친구한테 예. 친구가 검사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 고발을 하죠. 그래서 북부지청에서 네. 수사를 합니다. 북부지청에서 수사를 하는데 삼성 북부지검. 그렇죠. 북부지검. 예. 그런데 워낙 중요한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서 구조본이 발칵 뒤집혔고요. 예, 그래서 예. 그때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 갑니다. 네. 그때 부장이 황교안이었고 그때 북부지검의 부장이. 예. 그 부서원들이 5명, 6명이었었는데 네. 담당 검사는 김아무개라고 굉장히 지조가 있는 검사였어요. 네네네. 근데 가서 네. 김용철 변호사가 그때 SS 상품권을 황교안 부장한테는 300만 원어치 주고 네. 부장들한테는 5명 해서 곱하기 150만 원어치 상품권을 줬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수사하고 고생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느냐. 예. 사모님들 옷이나 사줘라 이렇게 하면서 상품권을 줬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뭐 나눠준 겁니까 아니면은 황교안 부장한테 줬죠. 그 대표로. 대표한테 줬죠. 그래서 수사가 어찌 됐는지 상품권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나 수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자마자 그 이제 무마가 된 거죠. 무마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김용철 변호사가 고생 많았다. 네. 사모님들 옷은 해줬냐? 그러니까 예. 그 검사들이 예. 무슨 옷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떡값을 줬는데 예. 황교안 부장이 다 입을 씻어버린 거죠.
본인이 다 본인이 먹은 거죠. 혼자서 먹고 오호. 부하 검사들 거를 부하 검사들한테는 안 내려줬어요. 이 얘기 사실 처음 듣는데 처음 하시는 얘기입니까? 뭐 사석에서는 좀 했으나 네. 뭐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처음이었죠. 언론에서는.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네, 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네. 김영철 변호사가 그때 진술서를 이렇게 쓰셨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도 받았고요. 거기에다도 서류도 남겨놓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검찰이 왜 그걸 자, 그런데 그래서 그때 임채진 검찰총장이 예. 황교안 그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도 줬다고 저는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 김영철 변호사가 검사 선후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꺼리는데 네. 이 얘기는 이 얘기를 하자마자 2007년에 네. 황교안 총리의 떡값 얘기를 하자마자 네. 검찰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맞다 이런 얘기가 다 들어와가지고요. 그때 이제 부하 직원의 상품권을 떼어먹은 검사 이걸로 유명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부하 직원의 상품권을 네. 그 상품권 수수도 잘못된 거지만 그 수수한 상품권을 부하에게 나누지 않고 네. 본인이 다 가졌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 여의도까지는 퍼지진 않았으나 서초동 그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파다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한국일보에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얘기를 한국일보에서 취재해서 보도를 냈군요.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가 네. 이 내용을 알면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 총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5년에 판결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재판을 열어서 네. 자기가 유리한 대로 조금 정리했다는 소송 사기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송 사기람은 이제 한국일보 재판에서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이겼는데 분명히 황교안 대표가 상품권을 받았고 네. 그런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고소를 해서 돈까지 받아냄으로써 네. 자기 의혹을 덮으려고 했던 거죠. 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청문회 때 이게 핵심 이슈가 되겠네요. 이게 사실입니다. 김영철 변호사가 다른 떡값 검사 얘기는 극도로 말을 아꼈어요. 다른 검사 얘기는. 근데 황교안만은 자기가 직접 줬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술서를 분명히 만들고 허허. 그때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조사했던 사람이 삼성 비자금 사건 때 네. 그 김영철 변호사의 그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검사들은 삼성이니까 수사도 안 하고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예. 그때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을 2조가량 찾고 혼자 열심히 수사하던 검사가 있었고 이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받아줬던 검사가 있는데 네. 그 검사가 예. 윤석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그 검사는 그럼 이 사안을 다 알고 있겠네요. 알겠죠.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영철 변호사 분명히 진술을 했고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고 떡값 검사에 대한 인사가 났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채진 총장이 그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그 김영철 변호사의 진술을 가지고 인사할 때 그 생각하고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변호사가 그때 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제일 먼저 썼고요. 네네. 그리고 김영철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얘기했던 그 삼성의 그 불법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고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저도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방송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법적으로 하는 건 저는 두렵지 않고요. 이게 사실인데요. 그래요? 네, 사실입니다. 법적 제소를 해도 뭐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씀. 그러면요. 네. 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 의혹이 또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한겨레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인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보경찰의 불법 선거 개입 보고서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도 보고되었다. 총리실에 보고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나는 그 문건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총리 시절에 정보 경찰들이 선거 개입 정보, 네. 선거 관련 정보, 그리고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이건 불법입니다만 수집해서 올려보낸
그 보고한 데가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총리실이었습니다. 총리실로 많이 갔기 때문에 예, 예.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집돼 있어요. 네. 본인이 안 봤다고 하는지는 모르나 네. 총리실의 정보경찰에 불법 사찰 증거들이 계속 보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총리실에 보고도 했는데 총리실에 보고한 건 총리실 고위 공직자들 보라고 보낸 거라기보다는 황교안 총리가 보라고. 아니요, 총리한테 이렇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도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예, 예, 경찰 정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들은 2명이 기소됐고 1명은 구속돼 있는데요. 네네. 이 내용이 파일이 까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파일이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KBS까지 와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정보의 끝은 황교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정보 경찰들이 선거판에서 개입하고 활동했습니다.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도 했었는데 2016년 총선 당시. 네. 예. 그 전에는 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2011년 10월에 있었던 네. 서울시장 그러니까 재보선. 지속적으로 정보 경찰들이 그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국당을 네. 신한국당을 위해서 활동했던 정보들은 무수히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황교안 총리는 특검을 연장을 불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사자였죠. 2016년 2월에. 네. 예. 그래서 박근혜 2017년 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근혜 최순실의 수사를 막은 사람이고요. 네. 세월호 기소 방해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LCT 때 LCT를 허가해 줘서 막대한 돈을 벌게 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사법농단 강제징용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그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뜻에 맞춰서 이 재판을 미뤄야 된다.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어떤 특정한 의도로 특정한 쪽으로 이렇게 재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회의에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의혹이 많아요. 거기다가 네.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징계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네네.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징계를 한 번 받은 게 뭐였냐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위에서 수사 외압이 들어오니까 그 외압에 굴하지 않고 그냥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게 1개월일 징계가 있는데 네. 이 징계 말고는 다른 징계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때 계속해서 사찰을 당한 의혹도 있고 계속 탄압당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 네, 윤석열 후보자하고는 필연적으로 네. 지금 대척점에 있는 황교안 그 대표의 이름이 계속 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청문회는 황교안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월요일에 있을 그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 황교안 대표가 북부지검 부장검사로 있을 때 삼성 떡값을 받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원들한테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 지금 관심사가 될 텐데요. 네네 예. 월요일 날 관심사가 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요.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또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하고 사실상 그 외교적 대립, 네. 또 경제적 대립.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실제.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 약속들을 해놔서 그리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르쳐놓은 조약들과 그 일본 간의 관계들 때문에 지금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때 박근혜 정권 때 한일 관계를 엉클해 놨죠. 네. 아예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지금 수습하는 단계입니다. 어렵더라도. 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가지고 지금 뭐 야당에서는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이 또 다른 논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은 이미 뭐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대해서 코드 인사다.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다. 이러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는데 네. 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은 야당 탄압 프레임을 들고 나오지 않겠는가? 또 여당 쪽에서 또 이렇게 보더라고요. 언제나 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앞서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예. 뭐 야당이 여당 공격하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게 네네. 아까 말했던 법사위원들이 그리고 청문회에서 나서는 의원들이 다 피고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그분들은 출마를 하지 못합니다. 네. 총선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똑바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여러 의혹을 밝혀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국민의 편에 서서. 네네. 근데 그러기보다는 자기 앞가림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이 네. 경찰과 검찰에 어떤 수사관이 내 수사를 하니 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니 그 내용을 비밀리에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벌써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법농단에서 네. 법사위원들이 네.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예. 그 임종원, 양승태 사법부에 네. 재판 청탁을 한 그래요? 의혹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걸려 있어요. 그래요? 네, 사실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이분들이 제대로 지금 그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사법농단 건하고 또 연관돼 있다? 그럼요. 그래요? 그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재판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알지 못했다 뿐이지 그렇게 재판 속에서 재판 이분들의 중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임종원 공소장에서 예. 양승태 공소장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이름들이고요. 허허. 지금 재판 과정에서 한 명씩 두 명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치권에 특별히 내년 총선 때 특별히 정치권의 물갈이가 거셀 것으로 보는데 검찰발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이 청문회 때문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에서 이제 폭력으로 회의를 막고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막는 이런 일은 없애야 된다면서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네.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만든 국회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검찰도 따라야죠. 네. 엄중히 수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주진우 기자.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북부지검 검사로 있을 때 삼성의 떡값을 수령했고 네.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당시 삼성 법무팀장. 네, 상품권 SS 상품권. 예, 그 상품권을 받았고 부하한테 준 것도 본인이 다 예. 드셨던. 그래 이제 사실 받는 것도 문제인데 이 대표로 받은 것을 배달 사고 내셨죠. 부하고 나누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이 또 입증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또 이 당시 수사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작은 아이님 이거 특종인데라고 말씀하시고 장아니에스님 우리 남편 황교안 대표가 주진호 기자 고발할까 걱정이라네요. 고발이 아니라 고소지요. 고소한다면. 저도 걱정이지만 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받았는데 네. 하나 더 온다고 해서 뭐 달라질 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증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게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하늘님 이런 큰일이 왜 그동안 보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뭐 장관, 국무총리 했으니까요. 네. 예, 5383번 쓰시는 분 월요일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질문하기가 두렵겠네요. 공격은커녕 수비하기도 벅차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KBS 교통정보센터 가기 전에 라디오 정보센터부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외교부가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세계 품목과 함께 앞으로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설명 자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심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떤 지역 구상과도 원칙을 기초로 적극 힘을 모은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맹목적인 비난만 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에는 답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어제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방북 가능성에 호응한 대목과
한일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나 원내대표의 언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이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얼마 전 복제견이자 실험견으로 짧은 6년을 살다 간 메이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메이는 세계 최초의 복제 검역견으로 주목받았었는데요.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6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던 메이가 끝내 왜 실험실로 가야 했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대한민국 동물 실험의 현주소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2의 메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회와 부처 학계가 머리를 마주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어제 국회에서 우리나라 동물 실험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렇게 언론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생명체라는 게 이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데요. 예. 그러한 어떤 지점에서 가장 동물 중에서도 이 사람과 다른 동물에 기여하는 게 실험 동물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요즘 뭐 어쨌든 이제 동물 복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 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나 배려가 가장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런가라는 어떤 진단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 토론의 내용은 뭐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대 수의과대의 메이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교수님이 소속돼 있는 수의과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당연히 현재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이릅니다만 당연히 시민단체가 제기한 그 문제가 그 사실이라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기에는 단순한 게 학대 문제일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나빠지고 메이가 보여준 영상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은 단순한 학대를 넘어서 아마도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복제견들이 갖는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 지점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학대를 넘어서 연구의 타당성 및 국가 연구비 문제가 사실 연결돼 있죠. 아, 그래요. 그 우리나라의 동물 실험 현황을 보면요, 실험 동물 사용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 동물 보호법에 따라서 동물 실험 시행 기관들은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0개가 넘는다고 하죠, 이 위원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동물 실험을 하는 연구자들의 그 윤리의식의 부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한 기관에 하나가 설치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만 해도 단과대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9개 이상의 단과대학이 동물실험을 하는데 본부에 이 기구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동물실험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나 그런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뭐 말하면 너무 많은데요. 일단 크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메이 사건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이가 숨졌을 때 이 사실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리위 측은 동물의 사인이나 사후 처리까지, 사인이 아니라 사인이군요. 그래서 사망 원인과 사후 처리까지는 보고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리위의 이런 입장은 글쎄요, 너무 좀 뭐랄까요, 관료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료분들이 기분 나빠하시겠습니다만은
뭐랄까요, 좀 동물 복지에 대한 형식적이죠? 기본 관념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회의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이 현재 굉장히 미비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만 해도 그 많은 동물 실험을 그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사후 추적을 할 수 있는 예. 체제가 전혀 갖춰 있지 않고요. 규정에 의해서도 이 사후 관리 부분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보완돼야 된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거죠. 예. 교수님께서는 이 우리나라의 그 실험동물 관련법이 너무 느슨하게 돼 있다.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그 실험동물법의 허점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이 법 자체가 예. 이 정말 다양한 현장 문제에 모호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 법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법이나 실험동물법이나 뭐 환경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입니다. 하나의 그 어떤 동물이나 어떤 뭐 상황에 대해서 네. 뭐 A 법에서 규정한 것과 B 법에서 규정한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관성이 없고 기초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난맥상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저는 가장 큰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신다면은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실험동물에 해당되는 예. 뭐 요즘은 이제 그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되도록 피하고 네. 이제 제브라피시라고 해서 조그만 물고기도 시험을 하는데요. 그 물고기들은 고통을 안 느낍니까? 느끼죠. 근데 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예. 물고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고통의 신경체제가 좀 덜 발달됐다라는 점인데 그거는 어떨 때는 실험동물이 들어가지만 어떨 네. 때는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그 물고기로 실험하는 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조직은 실험동물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데 예. 그 물고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실험하는 사람이 뭐 A 때는 B로 말하고 B일 때는 A로 말하는데 이렇게 피해갈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이런 제대로 된 윤리적인 실험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실험동물하면 저희가 이제 실험쥐, 흰쥐 네네. 이런 네. 걸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말이죠. 흰쥐는 지금 어떻게 적용받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건 대표적인 실험동물이죠. 네. 그런데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네. 뭐 그러나 영장류 원숭이에서부터 물고기까지 혹은 뭐 꼬마 선충이라고 해서 네. 이제 벌레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이런 관련법이 있는 줄을 제가 사실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뭐 알게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실험동물 관련법이 너무 느슨하게 돼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험동물법의 허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정혜 의원이 네네네.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개교 안 되고 중인 걸로 있죠? 알고 있습니다. 네. 개교 중이라면은 뭐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뭐 토론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동물 관련법안이 많은 개정안이 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무리 안 되는 건 일단 관련된 법이 다양한 부처에 얽혀서 서로 이 일관성 없게 현재 돼 있다는 점과 네. 그다음은 이러한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시는 의원분들께서도 정말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게 생각해 보면 의원님들에게는 지역구 현안이 더 급해요. 아, 그렇죠. 이건 사회 전반을 개선하는 법안이다 보니까 정말 끝까지 예. 책임지고 가는 의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 일도 네. 바쁜데 동물 그렇죠. 일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이런 마음이 속마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이 선거구 때문에 거의 뭐 국회의원들이 동네 문제 해결사처럼 되다 보니까 뭐 이게 안 되네요. 더트 KSE님 네. 이런 필명을 쓰시는 분인데 동물 생명윤리도 이제는 생각해봐야 선진국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의 동물 실험 현황과 윤리 복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외국이라고 해도 뭐 다양한 그 나라 상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말하는 최소한 소득이 우리나라 정도고 OECD 국가에서는 동물을 이 가족 구성원 다시 말해서 이 사람과 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기본 개념은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 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동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동물을 학대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은 장차 사람에 대한 학대 혹은 범죄의 어떤 성향과 충분히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처벌이 매우 엄격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네.
교수님께서 불가피하게 동물 실험을 해야 한다면 3R 원칙을 지켜야 한다. 3R. 네네네. 예, 3R 원칙이 뭡니까? 네, 이게 뭐 무슨 뭐 계란 이런 건 아니고요. 세 가지 영어로 R인데요. 네. 이 기본적으로 WHO에서 권하는 것은 첫째가 대체해라, replace. 네. 즉 동물 실험을 안 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하지 마라. 네. 이런 거고요. 다른 대체 방법을 하라는 거고. 예. 두 번째는 reduce, 감소입니다. 즉 실험 동물에도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로 해라. 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refine이라고 그래서 실험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고통을 없애도록 네.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라는 그 3R의 원칙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이게 현장에서 이 실현되려면은 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떤 몇 차례 그 변고가 발생해야 지금 같은 사건이 메이 사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네네. 바뀔런지 하는 그런 한숨이 또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예. 참 안타깝죠. 네. 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생각이 없어요. 아, 내가 생각이 보기에는. 없다. 네. 아, 이 예, 예. 물론 뭐 이런 토론회 때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 늘 뭐 하는 대답 다시 말해서 좋은 지적 공감된다. 예. 개선하겠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워낙 다양한 부처에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신 분들 한 부처분이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그분들의 많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네. 정부가 좀 정말 이건 사회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갖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2의 메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동물 실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지 이거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학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이제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동물 실험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네. 이 동물 윤리에 대한 그리고 이런 실험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걸 이제 제도화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를 현실적에 맞게 좀 정말 기관 하나만 설치하지 않고 네. 그 다양한 가장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는 기관마다 설치할 수 있게 좀 풀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위원회에서는 그 연구에서 그 동물 실험이 타당한가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동물에 관한 실험이 연구가 그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네. 자체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복제동물 연구 같은 것도 거의 지금 말해지는 것은 한 40마리가 복제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복제된 동물이 그 어떤 형태로 노화되고 사망했는지가 전혀 검토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 이 사후 그 관리나 검토 연구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지. 네. 이렇게 그냥 무조건 성공했습니다라고 끝나면 그것은 그 대상인 동물에 대한 학대 외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캐리스님이요. 이참에 동물원도 없앱시다. 너무너무 네. 비인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공감합니다. 이 동물원이라는 게 네. 사실 외국의 그나마 동물이란 건 이 굉장히 자연환경에 가깝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보존센터로 이제 활용되는데 예. 그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립생태원이 있거든요. 저는 이 동물원 폐쇄에 적극 찬성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희정 교수님이 큰 우군이 되겠네요. 동물원 없애야 한다는 분들의. 예, 네. 알겠습니다. 오희정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2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옥산 분기점 부근 사고 처리가 3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3차로와 갓길이 통제되고 있고요. 목천에서 옥산 분기점 쪽으로 8km로 여파가 길어졌습니다. 서울 방향 퇴근 정체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까지고요. 이후 서초 부근의 사고는 처리 작업 끝났는데요. 달래내고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나 매송휴게소 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조남 부근과 일찍에서 금천 사이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시내 통제 구간입니다. 나루터로인데요. 건물 붕괴 사고 처리 작업으로 신사역에서 잠원동 주민센터 사거리 구간이 양방향 통제 계속되고 있고요. 상봉동에서는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중남교에서 망우로 진출하는 데 통제되고 있고요. 성수분기점에서 중남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오십시오. 내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 쉬시는데 개인적인 사정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좀 일이 있으세요. 예. 국가적인 일인데 예비군 훈련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예비군은 뭐 졸업한 지 벌써. 예. 민방위 훈련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민방위도 끝나신 지가 언젠데 저도 끝났는데요, 교수님. 예. 자, 그래요. 오늘 정선태 교수님의 동무대가 됐습니다. 예. 네. 자, 김갑수 문화평론가에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많이 허전하네요. 네, 다음 주에 오십니다. 네, 예.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책입니다. 예.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골랐습니다. 예, 해밍웨이. 해밍웨이 한번 좀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뿐만이 아니고 몇몇 작품들은 뭐 익숙할 겁니다. 예. 뭐 제가 당장 기억하는 게 노인과 바다, 네. 무기여 자리 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예. 이런 작품. 뭐 그리고 킬리만자로의 눈도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아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킬리만자로 표범이 킬리만자로 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해밍웨이, 오늘 해밍웨이 작품 중에서 뭘 소개해 주십니까? 말씀드렸는데 깜빡 또 잊으시는군요. 노인과 바다. 네. 예. 바다 노인을 하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워낙 큰 폭탄을 터뜨리고 가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진우 기자가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 네, 머리 모양도 혼미해 보입니다. 자, 미국의 소설가 대문호라고 네. 불리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대문호가 됩니까? 뭘 해야 잘 써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만 대문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해밍웨이 하면은 절망에 저항하는 그 불군의 정신, 네. 표상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1899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이 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해밍웨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남성적인 어조, 네. 간결한 문체, 예. 그리고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잃어버린 세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환멸, 전쟁의 환멸, 기성세대에 대한 네. 뭐랄까요, 이 저항을 대표하는 세대도 꼭 큰 전쟁이 끝나면은 젊은이들이 저항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 사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또 베트남 전쟁 일어날 무렵에 그렇죠. 그 프랑스 68혁명 네, 나오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전쟁은 당신들이 획책하고 왜 우리가 나가서 총 들고 싸워야 되느냐 이런 저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 태양은 다시 뜬다라는 예. 작품에서 이 새로운 세대, 잃어버린 세대의 등장을 예고했고요. 네네. 무기여 자리 거라가 바로 1차 세계대전 치열한 비판이고 예. 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는 이른바 스페인 대전에 대한 그 비판이었습니다. 이분이 종군 기자도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종군 기자도 했고요. 예. 뭐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곳곳을. 네. 그리고 만년 작품이 바로 노인과 바다인데 네. 이 노인과 바다를 둘러싸고 문학사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가 라이프라는 잡지 실렸어요. 라이프 아시죠? 예, 라이프 잡지. 사진을 주로 싣는 잡지잖아요. 예. 여기에 게재됐는데 이 이틀 만에 5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라이프 잡지가 그리고 단본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중편 분량에 해당하는 얄팍한 책입니다. 네. 정말 그 쿠바 연안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짧고 그야말로 강렬한 이미지로 그린 소설입니다. 의외로 줄거리가 굉장히 단촐합니다. 네, 아주 단순합니다. 예. 네. 이 작품을 계기로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했는데요. 인물도 뭐 단출해요. 주로 산티아고 노인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뒤에 마놀리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네.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줄거리는 이 산티아고 노인이 84일이나 고기를 못 잡다가 마침내 바다 멀리 나가서 굉장히 큰
청새치 한 마리를 낚습니다. 예. 이 청새치가 어떤 의미인지가 오늘 핵심이 될 텐데요. 그는 이틀 밤낮을 꼬박 물고기와 싸운 끝에 길이가 자그만치 5.5m, 몸무게가 700kg 되는 이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네. 하지만 배 옆에 물고기를 매달고 돌아오던 중에 상어들의 공격을 받고 물고기는 뼈와 대가리만 남아요. 네. 그리고 이 노인은 결국 빈손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네. 집에 와서 깊은 잠에 빠지고요. 네. 그 잠 꿈속에서 다시금 사자를 꿉니다. 꿈에 사자 꿈을 꾼다. 네, 사자 꿈을 꿉니다. 아니 저 노인과 바다를 보면서 CF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네. 그 이제 광고가 맞아요. 떠오르게 되는. 네, 니들이 청새치를 잡는 손맛을 알아? 이 정도. 예, 그 아마 노인과 바다에서 저 영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좀 비우시는 것 같네요. 아니 별 말씀도 하십니다. 섭섭합니다. 아니 별 말씀이야. 자 해밍웨이의 문장. 네. 이 문학평론가고 또 국문학과 교수신 우리 정선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만 네. 읽으시면 금방 합니다. 금방 하는데 예. 이걸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드보일드 스타일. 이 하드보일드는 계란을 완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숙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네. 계란을 완숙시키면 단단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비장하고 냉정하다. 군더더기가 없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예. 정말 문장이 두 줄 안 넘어갈 정도로 짤막짤막하고요. 전혀 군더더기가 없고 어떤 예, 감정적인 표현 같은 게 거의 이 소거된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 하드보일드 스타일 그리고 아주 냉정한 이 문장 그리고 이런 문장을 중심으로 한 문학 사조 흐름을 하드보일드 주의, 극사실주의 이렇게 극사실주의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에 대한 등장인물에 대한 뭐 일말의 고려 없이 그냥 네. 가혹하게 현실 속으로 내던져버리는. 네, 있는 그대로 아주 냉정하게 표현을 해냅니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열쇠말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 교수님?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제가 보건대는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 아하. 네. 절망 끝에 찾아오는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84일 동안 고기를 낚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고 냉소를 보냅니다. 네, 드디어 85일째 되는 날 바다를 헤매던 끝에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대한 청새치를 네. 낚습니다. 네. 근데 이 낚는 순간에 그 절절한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조금 아실 텐데 네. 이게 바다 한복판에서 하는 낚시와 물가에서 하는 낚시는 또 다른 모양입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낚다 보니까 그 모든 신체 영혼을 총동원해야겠죠. 예.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에 네. 아무도 없고 갈매기 몇 마리 그리고 이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예. 노인과 예. 이 절체절명의 고독한 순간에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이 절망을 넘어서 자신의 그 자존심을 건 이 청새치를 낚는 과정에 모든 걸 바치는 그 순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이 작품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좀 외면하고 또는 비아냥거리고 덧없는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네. 이 노인은 처절한 싸움 끝에 이 청새치를 획득 또는 구원해냅니다. 네네. 잡아내는 것이죠. 예예. 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예. 물고기야, 네가 날 죽일 작정이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너도 그럴 권리가 있지. 나의 형제여, 난 너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상한 존재를 본 적이 결코 없다. 자, 어서 와서 날 죽여라. 누가 누굴 죽이든 난 이제 상관없다. 노인은 모든 고통과 마지막 남은 힘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먼 옛날의 자존심을 전부 끌어모아 물고기의 고통과 맞서게 했다. 물고기는 다가오며 옆으로 뒤집어졌다. 길고 넓고 거대한 은빛 몸이 보랏빛 줄무늬를 드러낸 채 물속을 한없이 지나갔다. 이 청새치는 자기 형제와 맞먹고요, 결국은. 예.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은빛 몸들, 이 보랏빛 줄무늬는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의 그 소망의 대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희망을 낚았다. 그렇죠. 예. 자신의 자존심을 건 것이었고 우리 노인 산티아고 노인은 모든 걸 건
희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상어.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네. 이 희망이 온전하게 쉽게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네. 현실로 다가올 리가 없죠. 예. 이 희망을 물어뜯는 자들. 저는 이거 물어뜯기는 희망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봤는데요. 예. 상어가 출현합니다. 몇 마리 상어가 출현해서 다 물어뜯습니다. 이 물어뜯기는 물고기를 보면서 노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마치 자신의 몸이 물어뜯긴 것처럼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청새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산티아고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요. 네. 하지만 사람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예. 사람은 박살이 나서 죽을 수 있을지언정 패배를 당하진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희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난 그건 죄악이라고 믿어. 희망을 버리는 것은 네. 죄악이다. 네. 이 절망의 끝에서 그려올린 희망이었는데 청새치로 표상되는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도 상어들에게 물어뜯기고 말죠. 그러면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하죠. 아니 근데 결국에는 상어한테 졌잖아요. 졌죠. 예. 패배라고 얘기를 하죠. 네. 돌이킬 수 없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아무것도 없고 그 대가리와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허탈하죠. 네. 이 사람들이 잠든 밤에 몰래 이제 돛을 정리하고 자기 오두막으로 올라갑니다. 하면서 노인은 자신이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패배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널 패배시킨 것은 누구지? 라고 노인은 생각합니다. 예. 아무도 아니야.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난 그저 너무 멀리 나갔을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이건 위로가 아니라 패배했음에도 상어에게 패배했음에도 패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내심. 끈질긴 그 끈질기게 절망과 대결하는 그 정신. 예. 이게 해밍웨이 정신인 것 같고요. 이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해서 마지막 문장. 이 노인이 잠을 자는데 자신 오두막에 잠을 자는데요. 네. 이 잠을 자면서 사자의 꿈을 꿉니다. 이 놓쳐버린 청새치를 다 그냥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희망의 근거로서의 사자를 꿈속에서 봤던 모양입니다. 교수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시려고 오늘 노인과 바다를 고르셨어요? 글쎄요.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밀고 나갈 때 네. 많은 사람들이 냉소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야, 되겠어? 이러면서. 네, 되게 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죠. 네. 좀 바보처럼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거나 이 뒷받침을 해주거나 힘을 북돋아주기보다는 그게 되겠어? 왜 저런데? 라고 뭐랄까요? 이 지청구를 하기가 일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킬리만조의 눈을 선택했다가 지난주에 골랐다가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해밍의 작품 중에서 바꿔 탄 것도 사실은 지난주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보면서였습니다. 정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이런 꿈 같은 일들이 현실로 벌어졌죠. 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이 한 바다에서 싸우는 산티아고 노인의 표정에서 읽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일런 아웃사이더님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어도 노인을 위한 바다는 있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